자, 김정기 변호사님, 네. 질문이 신뢰가 안 된다면 변호사로서 변협에서, 네. 대한변협에서 네. 탐정업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한변협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나요?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그 대한변협의 현재 대의원이시죠? 네, 대의원입니다. 그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탐정제가 도입이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대한변협처럼 반대를 하시나요? 제가 그 탐정에 대한 개념을 탐정협회랑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좀 정립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탐정의 역할을 단순히 이제 흥신소의 개념으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증거를 보존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보조자 또는 어시스턴트가 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실제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탐정업법으로 규율을 하고 권한이 일정 부여가 되고 그 대신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기적인 감사나 어떤 감독을 통해서 규율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탐정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변호사로서 실제로 의뢰인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면 의뢰인이 모든 정보, 모든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특히 뭐 이 사건에서 뭐 형사 사건이든 아니면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든 간에 그러다 보면 의뢰인은 자기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나서서 이제 또 사설 탐정처럼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과 노력과 개인적 삶이 무너지는 걸 또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대행을 할 수 있는 누군가, 전문적인 어떤 식견과 경험을 가진 누군가가 대행을 해주고 대신해준다면 그 사람의 역할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그분을 도와주면서 뭐 성취감도 얻을 수 있고 직업적인 소명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탐정이 가진 영역과 변호사가 가지는 이 영역은 양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탐정업법 또는 탐정법에 대한 제정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탐정방송이고 네. 제가 또 현직 탐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변호사로서 예를 들면 그 사기 사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기 사건을 고소장을 쓸 때 그 사람의 변제 의사라든가 변제 의도는 실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정 정도 특히 정말 괜찮은 사기꾼, 좀 뛰어난 사기꾼들은 괜찮은 사기꾼, 그러니까 똑똑한 머리 좋은 나쁜 놈, 머리 좋은 나쁜 놈들은 자기가 이제 그 경찰의 또는 수사기관의 어떤 의도 파악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정 정도 변제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저희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억을 빌렸다면 10억을 갚을 의사도 없는데도 마치 이제 첫 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을 주면서 1억에서 1억 5천을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의 남은 잔해, 뭐 8억에서 9억 되는 그 돈은 실제로 갚을 의도가 없었는데도 마치 갚을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버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사람 의도를 변제 의사가 있었는데 상황상 안 됐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을 하겠죠. 혐의 없음 처분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명의를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결국에는 방법이 없죠. 해소할 수 있는 사적 구제 외에는 방법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을 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들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형법 347조의 사기죄를 보면은 이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빌렸는데 내가 1억이든 2억이든 일부를 변제를 했다라는 건 내가 이거를 돈을 차입을 할 때 변제 의사가 없다라고 보지 않으니까 고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걸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머리 좋은 나쁜 사기꾼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는 민사의 영역이니까 경찰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민사 불간섭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 이러한 부분들을 탐정이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우리 1시간 반 일찍 오셔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어요. 우리 KCI 한국탐정연맹에서 경찰청 승인 KCI 탐정사 자격증 1차가 3월 20일에 이제 개강을 합니다. 과정이 이제 4개 과목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 탐정학 개론, 두 번째 탐정 관련 필수 법,
그다음 이제 탐정 실무 사례, 그다음 실무 기법 이렇게 4개의 챕터인데 탐정학 개론과 탐정 관련 법을 변호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네, 제가 강의. 3주차에 탐정 실무 사례, 실제로 어떤 사건을 해결을 했는지 대한민국 탐정이, 그다음 실무를 해결해 나가는 기법은 어떤 게 있는지는 제가 강의를 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 재밌다라기보다도 탐정학 개론하고 탐정 관련 법을 우리 김정기 변호사님이 교재를 직접 쓰고 계세요. 네. 우리 협회 교재를. 근데 탐정학 개론은 탐정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변호사님이 지금 가르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가르칩니다. 탐정 관련된 것은 사실은 이 어떤 그 대원칙이라고까지 굳어졌는데, 대한변협은 공식적으로 탐정제를 반대한다. 언론에서도 많이 취재가 됐고, 저도 법률방송에서 옛날에 여러 번 나가서 대한변협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변호사님이 이 탐정학 개론을 현직 변호사가 가르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슈예요. 이슈인가요? 이슈죠. 아, 그렇군요. 그 대의원이시잖아요, 지금. 네. 변협에서 전화 올 수도 있지 않나요? 야, 우리 변협은 공식적으로 탐정제 반대하는데, 네가 거기 나가가지고 탐정 방송에 출연한 것도 기분 나쁜데, 가서 탐정학 개론을 쓰고 강의를 하고 탐정을 양성하는데 일조하고 교수로서 하면 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뭐 이렇게 법학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탐정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탐정이라는 그 용어를 쓰면서 그 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정보 수집 또는 증거의 활동, 증거 수집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그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려질 수 있는데요. 탐정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로펌에서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탐정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연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제가 임병수 대표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러이러한 법이 여러 가지의 테두리 안에서 과연 사설 탐정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얘기했지. 그거 우리 똑같이 옮겨가지고 처음으로 돌아서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방송하기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한번. 제가 좀 정리했는데, SNS에서 수많은 글들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형태인지 발표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고, 뭐 공식 서상에 나오는 무언가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정보들도 의뢰인이 본인이 수집하려면 시간과 노력과 전문적인 게 필요한데, 그걸 대행해줄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저는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희가 변호 활동할 때, 민사소송할 때는 그거를 의뢰인한테 모든 걸 다 맡기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제가 현장을 가기도 합니다.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제가 눈으로 오감으로 보는데, 저는 변호사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고시 공부를 했고 법무관 했고 변호사 활동하고 있지, 현장에 내가 가서 이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현장도 나가신다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보는 거죠. 그 문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다투어지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공장에 그 정문을 막았어요. 정문을 막았는데 그 정문을 막고 다른 문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쟁점이 됐어요. 그게 이제 손해배상 사건인데, 그러면 문이 막혔는데 문이 막혀서 정말 공장을 못 운영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진을 봤어요. 아, 그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사진만 보면 다른 문이 또 있어요. 그럼 다른 문으로 그러니까 통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봤죠. 갔는데 다른 문은 정말 통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랬어요. 실제로는 결국에는 현장에 가봐야지 그 현장 상황을 알 수 있고, 그분이 말을 했거든요. 그 길이 3면이 있다고 했는데, 3면의 길이 있으면 모든 길을 다 통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가보면 그 정문이 막힌 그 문 외에는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원고는 그렇겠죠. 피고는 다 갈 수 있어 얘기를 해요. 막상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확인 조사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역할을 한 거죠. 근데 탐정 활동 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 일을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걸 동영상을 찍든 아니면 그 현장에서 가본 그분이 실제로 이제 보고서를 써준다면 그 근거에서 바로 제가 굳이 현장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는 거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누군가가 의뢰인과 변호사의 사이에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활동은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병수 대표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을 하면서 지금 탐정학 개론과 탐정 관련 필수법을 지금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좋았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현장 활동이에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이 그 재판도 하셔야 되잖아요. 재판도 하죠. 오늘 또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또 맞닥뜨리고 진이 빠진 상태로 여기로 오셨잖아요. 또. 오늘 아니고요. 저 지난주에 네. 네, 중앙지검 특수부 사건을 지금 이제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2시부터 이제 7시까지 증인신문을 했어요. 네, 5시간 동안. 네, 5시간 동안. 증인신문을 5시간 동안. 5시간 동안. 5시간 잠복은 우리는 쉽거든요. 뭐 한 5일도 괜찮은데 증인신문은 잘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는 현장 중심적인 사람들이고 뭐 재판하러 가면 이제 머리가 하얘지죠. 뭐 증인신문 어떻게 5시간을. 자, 하여튼 이 무서운 무섭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지금 어떻게 승소율이 좀 좋습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 특수부 검사들은 검사님들 중에서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근데 실력적으로 뭐 검증이 돼 있는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변론하고 있는 건 무죄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검찰 쪽에서는 유죄 증거를 입증을 했다고 판단하고 기소를 했을 거고요. 기록만 22건입니다. 그러니까 22건이면 거의 500페이지만 잡았을 때 12,000페이지 정도. 사건 기록이요? 예, 사건 기록만. 12,000페이지. 12,000페이지. 제가 그걸 정리하는데 3주 이상 걸렸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 네, 진행 중인 사건. 3주 동안요? 그러니까 3주 동안 그 기록을 정리해야지. 변호사는 대기도 힘들어. 뭐 자료 보기도 힘들어. 제가 아까 잠 얘기 나왔지만 잠보다 되게 필요한 게 체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수많은 사건의 기록을 읽고 정리하고 제가 이제 그 5시간 동안 이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검사님은 실제로 그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꼈던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피해자가 했던 말, 피해자의 행동을 다 지켜봤던 사람 입장과 저는 그걸 기록으로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기록으로 보고 그 사람 오로지 한 사람만 얘기만 듣는데 미국을 가본 사람하고 미국을 이게 사진을 보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그럼 불리한 입장이네. 불리하죠. 거기는 특수부고. 검사님들은 제가 약간 여담을 들면 특수부 검사님들은 특수부라는 일단 조직이 있습니다. 맞아요. 중앙지검에 특수 1부, 특수 2부가 있는데 특수부에 있는 검사님들은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공개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다 오픈된 영화도 정보니까. 막 나오고 하니까 특수부 검사님 중에 특수부장님은 특수부장님 밑에 이제 부부장, 수석, 그다음에 차석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말단까지 정말 베스트인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입니다. 최소 6명에서 7명의 검사님들이 각 방에 이제 수사관들을 2명 이상을 두고 있고 실무관까지 해서 전체 파견된 경찰 인력까지 하면 거의 한 4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 분들이 하나의 사건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몇 명이 붙었어요, 변호사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변호사는 저희 로펌 7명 변호사니까 근데 따라갈 수가 없죠. 그 정보력에 있어서는. 그분들은 잠깐만요. 그러면 승소율이 낮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승소율 지금 의뢰인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지금.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그분들은 많은 준비와 많은 자료가 있지만 이길 수 있게끔 노력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 근데 그만큼 해보니까 결국엔 현장을 채워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뛰어서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 일이 있었는지를 또는 그 일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찾아내는 것. 변호사가 그걸 다 뛰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록 검토만 하는데 3주가 걸리잖아요. 오롯이 정말 9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밤 10시까지 해도 그 기록을 정리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3주를 하고 나면 한 일주일은 아파요. 제가 또 사건을 말만 들어도 아프다. 한 건만 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나서 또 다른 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영역에서 저는 이렇게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제가 이렇게 정리한 부분을 같이 도와주는 거죠. 이거를 표로 만들고 저희가 이제 형사 절차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정신문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인정신문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하고 바로 물어본 질문이 유죄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범죄 사실에서 무죄라고 하는 순간
내가 왜 무죄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록 파악을 이미 공소되고 나서 첫 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특히 구속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이 딱 촉박해요. 그 시간 동안 기록을 파악해서 사건을 장악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수사검사님은 그 전까지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시죠. 굳이 우리가 정리를 안 해도 잘 아시는 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막상 이거를 뭐 이길 수 있다, 없다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검사님이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100개 사건 중에 4-5건밖에 안 됩니다. 4% 5%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대검찰청 근무하면서 항상 통계를 내는 게 그거였거든요. 무죄가 얼마만큼 나오고 무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무죄 평정의 문제가 대검찰청 형사부에서는 가장 큰 이슈겁니다. 그래서 실적이네요, 실적. 그걸 판단을 합니다. 왜 무죄가 나온지를 판단해서 이 사람이 뭐 기소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증거관계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증인이 뭐가 문제가 됐는지 조사를 하고 판단하는 게 무죄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님도 정확한 증거와 정확한 어떤 진술이 확보된 다음에 기소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죄 승소율을 말씀하신 형사사건에서는 무죄가 나올 확률이 5% 미만입니다. 특수부 40명하고 여기 로펌 7명인데 네. 거기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5%예요? 통상적으로? 5% 특수부 사건이 무죄가 나올 확률은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인력과 모든 공권력이 정점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변호사는 계좌도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계좌는 의뢰인의 계좌밖에 모르는데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의뢰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고인 A라 치면 A의 본인, 가족, 친구, 연결된 계좌까지 다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지국을 다 털어서 모든 동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문자 내역, 통화 내역까지 다 뒤질 수 있습니다. 그게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다 할 수 있는데 변호사는 그런 걸 못합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 거는 의뢰인의 진술과 의뢰인이 가지고 오는 정보 그리고 검찰에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쪽에서는 우리가 칼을 들었다면 저쪽에서는 네 사이를 두고 싸우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케이스는 존재하긴 합니다. 네. 너무 어렵나요? 네. 아니 엄청 힘든 일을 해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 굉장히 포지션이 불리한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체화를 시켜보면 정확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제일 필요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그럼 증거라는 게 우리가 수집 활동을 하면서도 한번 딱 갔다고 해서 끝!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이게 대상자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이 증거 타이밍이 언제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이 될지 뭐 한 달이 될지 그런 어떤 싸움이거든요. 자리를 지키는. 이런 것들을 탐정들이 한다면 승소율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럼 대한변협 왜 탐정제를 반대하는 거죠? 아마 제가 많이 얘기해본 변호사님들은 상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많이 좀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법률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과연 탐정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한번 재현해가지고 재현을 한다. 저희 아까 걸 한번 재현해보죠. 저한테 대표님 왜 이거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작성하고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탐정과 관련된 기본 법률, 필수 법령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그다음 위치정보법, 그리고 채권 추심에 관한 공정화 법률, 그리고 일반 형법상 주거침해, 비밀침해, 업무방해 형류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법을 위반하지 않고 과연 탐정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제가 이제 이분이 이제 40패스한 분이고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이 대한민국 탐정으로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 제가 역으로 이렇게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입이 근질근질하죠. 아까 들어가요. 아니요.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 2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뒤에 계신 보도국장님도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자, 우리 대전 서구진 정말 어려운 싸움이다. 이게 머리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저는 알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 첫 번째는 탐정과 목수. 탐정은 맞았습니다.
JUK님 반갑습니다. 탐정과 목수인데 이제 탐정을 먼저 얘기하면 재미없어지니까 처음에는 그 창녀예요, 창녀. 기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역사 문헌에도 많이 나오고 창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탐정입니다. 탐정의 숙명과 탐정의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아까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자, 제가 왕입니다. 왕인데 옆나라 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 생존의 도구라는 거죠. 탐정은 말 그대로 스파이, 세작, 밀정, 간첩, 공작원, 정보원 이런 숙명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든 사람이든 국가든 간에 어쨌든 전쟁의 역사거든요. 인류 역사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 경쟁 관계인 기업, 내 옆나라 왕, 그 다음 우리를 침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는 내가 신하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 신하들이 내 목을 칠 것인가 안 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합니다. 그게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어떤 숙명이 아니고 인류의 어떤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나온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 상대방, 내 주변국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뭐 유튜브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탐정이라는 게 공권력을 가지고 이 경찰처럼 이 수사권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뭐 강제하고 이런 직업이 아니고, 내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스파이나 정보원을 북한에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생존을 위해서 정보원이 꼭 필요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정찰 활동이 꼭 필요하고, 생존을 위해서 탐정 활동하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이건 우리의 생존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합법이냐 뭐 불법이냐 이런 개념보다 더 앞선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존이. 그런데 탐정이라는 직업이 적국에 진입하는 동시에 적국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는 때려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탐정의 숙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변호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행법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규제를 하면서 도대체 탐정이 뭘 할 수 있냐, 이런 의견을 또 개진을 하셨고, 저는 탐정법을 제정하자라는 거는 탐정한테 권한을 달라, 탐정한테 직업으로 인정을 해달라, 우리가 애들 말로 가오 잡고 다니고 이 탐정이 되겠다, 이게 아니고 어차피 존재하고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민사, 형사 어떤 이런 공권력의 사각지대의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그냥 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주무관청이 있어야 신고도 하고, 주무관청이 있어야 자기 의견을 개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탐정법이라는 거는 탐정을 위해서 만들자는 게 아니고 변호사를 위해서 만들자는 것도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 만들자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탐정법을 제정을 한다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 아까 변호사님 말씀 똑같아요.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통비법, 뭐 사생활 침해, 헌법 17조 사생활 침해, 형법상 주거 침입, 비밀 침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문서화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 했을 때는 자격을 박탈하고, 이걸 했을 때는 필터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벌어졌을 때 의뢰인이 국가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주무관청을 만들고 탐정법을 제정한다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공표를 하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러면은 내가 탐정한테 의뢰를 했을 때 탐정 이건 안 됩니다 했을 때 제대로 된 탐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건 말건 간에 내가 해줄게요 이러면 이제 흥신소나 이렇게 기존에 이런 걸로 전락을 하는 거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법은 이 시장이나 국민들의 생활에 최소 한도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 그렇다면 굳이 왜 탐정법을 만들어서 하지도 못할 거를 왜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탐정법을 만들어서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라고 제정을 해 놓으면 그럼 탐정 회사들이 다 도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되실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할 수 있는 법 이외의 다양한 방법, 뭐 공용 문서를 본다든지, 뭐 법을 지키면서 아까 이제 홍효주 작가님이 예를 들면 설명했지만 10억 원을 빌려갔는데 5억 원을 갚고 잠수를 탔어. 이분을 찾아야 되는데 위치 추적을 하고 이분의 차를 뭐 남발을 따고 이분의 어떤 그 뭐 조회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분의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사실 확인 조사를 합법적인 한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법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홍유진 작가가 10억 원을 김정기 변호사한테 빌려갔어요. 근데 김정기 변호사님이 수임이 많다가 요즘에 한 2, 3주 정도 수임이 없고 한가해요. 책도 이렇게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피곤할 때가. 그래서 해야 되는데 5억 원을 받을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으려고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잠수를 타서 연락을 다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린 이 사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을 찾아야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찾을까요? 경찰한테 가겠죠. 그거 말고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경찰을 처음으로 다시 얘기해 돌아갔는데 경찰은 형법에 준해서 이제 주행을 하기 때문에 형법 347조에 변제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려갔다라고 한다라면 사기죄가 성립이 돼서 경찰이 개입할 소지가 있지만 5억 원은 갚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수를 타려고 탄 건지 핸드폰이 미납돼서 해지가 된 건지 애인이 자꾸 괴롭혀서 번호를 바꾼 건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사기죄다라고 조사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리고 조사를 하더라도 이 사람 번호 알려줄 수가 없어요, 경찰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기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경찰에서도 가세요 그랬어요. 이제 이건 구성요건 안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 사람 연락 안 돼요. 흥신소로 가시겠죠? 일단은 한번 홍유진이라는 사람 찾아보고 하겠죠. 내가 변호사 업무도 바쁜데 홍유진 이 사람을 찾아서 5억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하던 SNS도 해보고 안 하던 그 홍유진 씨의 이모네 집 가서 잠복도 해보고 안 하던 걸 해보기 전에 이 사람 찾기 위해서 그거를 탐정한테 에이전트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탐정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러해가지고 홍유진이라는 사람 찾아서 5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는 맨날 늘상 하는 게 SNS 뒤지고 홍유진 작가님의 인간관계가 어떤지 뭐 이 사람은 이대 나왔다는데 이대 나온 게 맞는 건지 직접 가서 탐문도 해보고 이대 가서 경비 아저씨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어. 이게 탐문이에요. 탐정의 탐문. 그리고 이분을 이제 뭐 양수련 작가 이런 작가님 통해서 이분들을 통해 수소문 해서 기자 활동처럼 이분을 최근에 언제 만나서 이게 탐문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기자의 취재 활동. 그리고 이 사람의 인적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그 채권 채무 관련돼서 쓴 게 있으니까 주소지에도 한번 가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아프다고는 아프겠지만 어쨌든 고양이 밥 주러 나오기도 했고 했으니까 그 옆에 마트 가가지고 이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것도 탐문이잖아요. 이런 주변인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줄여나가면서 의뢰인과 소통을 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대검찰청에 계실 때는 조회 업무나 이런 걸 다 해서 수사권이 있으니까 싹 할 수 있는데 변호사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의뢰인만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탐정도. 경찰은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잡고 용의자를 잡는데 권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지만 탐정은 권한이 없어요. 수사권이 없어요. 그런데 또 현행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는 의뢰인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의뢰인을 붙잡고 어디 살았었어요? 그 사람한테 10억을 왜 빌려주게 됐어요? 그 사람은 어떤 관계였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0억 원을 빌려줄 정도면 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본인이에요, 본인. 그렇죠. 빌려준 사람, 여기서 빌려줬구나. 빌려준 사람이 이분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 땅이 오른다고 해서 10억을 땡겼다. 그럼 그 투자처도 땡겨갔을 거고, 현장도 데려갔을 거고, 이 사람을 소개시켜준 제3자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사기치기에 막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들러리 써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요즘에는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제가 이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입회 있잖아요. 우리 투자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입회해가지고 공증받고 이렇게까지 하고도 수십억을 사기를 쳐요. 그렇죠. 네, 그럼 맞습니다. 그 변호사분들도 가서 만나봐야 되고 이 사람이 한 통속인지 이런 거를 경찰이 하겠냐고요. 일단은 민사적인 거니까 민사 불간섭이고 하지만 내가 바빠 죽겠는데 이걸 다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하니까 이걸 그냥 탐정한테 의뢰를 하면 합법적인 한도 안에서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법이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GPS 부지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모르고 이런 짓거리들을 지금 하는 건데 딱 만들어 놓으면 탐정법을 제정을 해서 니네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잘못된다. 그다음 이렇게 품위 유지를 하고 의뢰인한테 이렇게 장난치지 마. 이런 것들 문서화해가지고 일본에서 경시청에서 관리하듯이 경찰청 생활안전에서 관리를 딱 해놓으면 등록하고 정식 등록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선을 안 넘는단 말이에요. 안 넘으면서 안 되는 부분 안 된다고 해야지 뭐 의뢰받아서 500만 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받고 내가 탐정 자격증 날리는 것보다 이거를 보존하는 게 나으니까 이거는 법에 위배됩니다라고 탐정한테 법률 교육을 또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우리 KCI 탐정사에서 이 법을 절대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변호사님이 강의를 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렇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엑셀을 먼저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먼저 배워야 돼요. 일단 제동 걸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운전이 숙달이 됐을 때 고속도로도 가고 부산도 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커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지? 혼자 떠들고 있지?